낭만서점 21회 두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스의 정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네, 이제 정말 2014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한 보름 남았죠. 네. 이렇게 한 해가 금방 가네요, 진짜로. 예, 낭만서점과 함께 시작해서 낭만서점과 함께 끝나는 기분이에요, 저희는 진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막 낭만서점을 하자고 회의를 했던 것도 날씨가 추울 때였는데 연초였죠. 네, 이렇게 또 겨울로 다시 꺼내 입을 때 이렇게 또 낭만서점과 마무리하게 되다니 저로선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가님 어떠신가요? 작가님은 이렇게 제가 낯간지러운 말을 할 때마다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작가님이 되게 이렇게 겉보기에는 여리여리하신데 의외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센티멘털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고. 아니 그건 아니고 평론가님이 그 자주 하시는 표현 중에 네. 그 겸양의 몇 가지 그 표현들이 있거든요. 감회가 네. 본인 잘 모르세요? 저는 잘 몰라요. 진짜요? 제가 그런 말 자주 쓰나요? 네. 감회가 뭐 새롭습니다. 네. 거나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라거나, 네. 작가님 덕분입니다. 이런 거. 그렇죠.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작가님과 PD님 덕분입니다. 네. 몇 개의 관용 어구가 있으시거든요. 아니, 관용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이 나올 것 같으면 너무. 오글오글하시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먼저 터져 나오는. 참 작가님과 정말 가장 많이 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진짜 뭐 2주마다 한 번씩 꼭 뵀잖아요. 그러게요. 네. 한 달에 서너 번은 꼭 네. 만났던 그런 애였네요. 정말 제 친구보다도 훨씬 자주 만났던. 그러게요. 웬만한 친구보다 네. 거의 저희 직장 동료 개념이에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았는데 작가님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영광이었죠. 감회가 새로 없고요. 이런 기분이구나. 평론가님 덕분이었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오그러뜨리셨던 어깨를 펴고 21회 두 번째 트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 소개 좀 해드릴까요? 네, 팟빵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예, 먼저 웨일님입니다. 20-1편을 이제야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특히 허위평론가님 승부욕. 크크크크. 재밌었어요. 네, 제가 승부욕이 그때 13계단과 심플 플랜 하면서 제가 승부욕 말씀드렸는데 재밌으셨나 봐요. 네. 제가 졌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네, 우리 평론가님의 승부욕은 의외의 순간에 갑자기 확 불타오를 때가 있어요. 사실 되게 중요한 데에서는 승부욕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거에 주로 승부욕 발휘됩니다. 네, 소설 전문 팟캐스트로 개편됐지만 그 전에 다뤘던 팟캐스트에서도 많은 간접 경험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십니다. 특히 잡식동물의 딜레마를 다뤘던 편이 기억에 남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저희가 먹을거리에 대해서 생각해봤던 우리가 먹는 건 옥수수였구나. 그랬죠. 네, 그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줬던 책이었습니다. 네, 소설을 다뤘던 편에서는 16-1회였던 그녀들의 방. 네. 예, 이 주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현대인의 방.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에 마지막에 좌우선을 지날 때를 낭독해 주실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저도 역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30대로서 읽으면서 눈물까지 난 건 아니지만 가슴이 아팠던 그래서 골라왔던 책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트 날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하트 2개 써드리겠습니다. 겨우 2개요? 우리 둘 하나씩.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마린님. 저도 예전에 집에서 신문을 보았는데 천은영 작가님의 바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2000년도 밀레니엄이라고 하죠. 그때 신문을 보셨군요. 네. 그때 생각해 보니까 유독 많은 분들께서 신문을 보셨
것 같아요. 2000년이 시작된다고. 어떤 기념비적인 네, 그런 그런 해이기도 순간? 했죠. 네. 네. 그리고 내기를 한 분들도 많았는데요. 어떤 얘기요? 2000년부터 밀레니엄이냐, 2001년부터 밀레니엄이냐를 놓고. 전 2000년부터 아니에요? 뭔가 정답이 예. 있나요? 그런데 그럼 누가 그럼 20세기는 언제부터냐는 질문을 또 하죠. 1900년부터냐, 1901년부터냐. 라고 하면서 많은 그 술자리에서 99년도 12월의 술자리에서 네. 네, 뜨거운 화두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 정답 혹시 알고 계세요, 작가님?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살다 그거는. 보니까 20세기든 21세기든 중요하지 않고요. 저에게는 저의 세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20세기나 21세기나 큰 변화 없이 쭉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몬드님, 예, 저희 자주 놀러 오시는 손님이에요. 네, 아몬드님. 아몬드님은 이번 편 오프닝 왜 이렇게 귀여운가요? 호호. 웃음소리시군요. 네. 네. 정현 작가님 웃으시는 거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제가 지난 오프닝에 웃었나요? 네, 그때 아마 초반에 네. 2000년대 작가로 네. 명명되는 것에 대해서 좀 개탄을 하시면서 난 꾸준히 쓸 건데 내가 왜 억울해하며 2000년대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걸로 아마 네. 시작을 해서 그때 피를 좀 토했었나 봐요. 그게 인상 네. 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몬드님 앞으로 더 자주 놀러와 주세요.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여기는 낭만 서점입니다. 예, 저희 두 번째 트랙에서는요 항상 이 즈음에 출간된 새로운 소설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저는 외국 소설, 우리 허위평론가님은 한국 소설 늘 그렇듯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두 편의 한국 소설은요. 이름만 들어도 이 작가님들의 책은 꼭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두 분의 중견 작가님이십니다. 첫 번째는요. 권여선 작가님의 토우의 집입니다. 네. 예, 이 토우라는 뜻은 흙으로 만든 인형이란 뜻이죠. 근데 그런 인형들이 사는 집, 뭘까? 참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제목인데요. 이 권여선 작가님의 레가토 이후에 가장 최근에 나온 신작입니다. 네, 얼마 전에 네. 바로 나왔죠. 11월 말에 나왔습니다. 네. 네. 권여선 작가님이 그 소설을 쓰기 시작하신 거는 꽤 오래 됐는데,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중간에 쉰 기간이 있으셔서 장편으로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권여선 작가님의 토우의 집은요, 이 삼벌레 고개라는 이 지역을 배경으로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특히 동생이 이름이 희입니다. 희. 그래서 성은 뭔가요? 허는 아니고요. 그래서 언니 첫째 언니가 이름이 영이고요. 네. 둘째 언니는 원. 그다음에 셋째가 희입니다. 그래서 네. 영원희 이렇게. 세 명의 자매들이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의 이 이야기, 세 자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서사가 펼쳐지는데요. 뭐 제가 아직 완독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들고 온 소설은요. 김인숙 작가님의 모든 빛깔들의 밤입니다. 네. 네, 역시 뭐 김인숙 작가님도 수많은 상을 수상하시면서 우리 문단에 중추로 자리 잡으신 작가님이신데요. 이 작품은 세월호 사건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죽음들에 대한 과연 이 죽음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화두로 소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소설 문학동네 인터넷 네, 카페에 연재를 연재될 하셨죠. 때 다 매회 보지는 못했지만 네
들어가지는 대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월호 사건 이전에 쓰여졌던 그렇죠. 소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설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요소들이 그리고 메시지들이 세월호 이후에 우리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재를 시작하며 이렇게 쓰셨어요. 이 연재가 끝날 때 내 최초의 독자에게 이 소설을 바친다라고 쓰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세상의 밝은 곳만 골라 디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러나 사는 게 다 그렇지 못하니 혹시 상심하는 날이 있으면 혹시 뜻밖의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라고. 네. 네, 이렇게 연재를 시작하며 쓰셨는데요. 역시 이 모든 빛깔들의 밤도 토우의 집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이 추운 계절에 한번 일독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정연 작가님 해외 문학, 네. 예, 세계 문학 준비하셨죠? 저는 2권의 외국 소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설은요, 제목이 죽을 줄 몰랐어입니다. 죽을 줄 몰랐어요. 제목 매력 있죠. 매력 네. 있네요. 프랑스 소설이에요. 작가 이름은 모르강 스포르테스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의 4대 문학상인 앵떼갈리에를 그해 받기도 했고 언론인들이 주는 상인 글로브 드 크리스탈에 그해 최고의 소설상을 받기도 한 프랑스에서 아주 화제를 모은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낭만서점 청취자분들은 제가 유난히 애정하는 어떤 소설 장르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요. 네.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네. 특히 프랑스 소설. 네. 제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르포 소설이 나오면 진짜 막 열광하잖아요. 적 같은. 네. 네. 그런 소설이에요. 네. 그 2006년 1월에 프랑스에서 유대계 청년인 그 휴대폰 판매 사원 일란이라는 그 청년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이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며 전화가 왔고요. 그리고 그 한 달 뒤인 2월에 이 일란의 사체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 사체에는 심한 고문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금방 잡히는데요. 범인들이 한 패거리입니다. 근데 여기부터 너무 흥미롭습니다. 누구냐면요. 그 범인인 청년들, 20대 초반, 10대 후반인 한 패거리인데요. 그들은 제3세계 이주 노동자 가정 출신의 아주 다양한 곳에서 온 부모를 둔 그런 소년들입니다. 소녀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은 돈이 많을 것 같으니까 우리 범행을 한번 해보자라며 그냥 순진한 한 유대계 청년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을 해서 어설프게 어떻게 하다가 죽인 거죠. 근데 이것이 사회 문제로 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에 항의하며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고요. 그다음에 그 프랑스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문화적인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인이면서 그 프랑스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제3세계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그 2세, 3세들의 문제들이 그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이야기죠. 무엇이 그 소년들을 악마로 만들었는가? 그들이 정말 악마인가? 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읽을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정희원 작가님이 정말 그 실화이면서 또 소설적인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작품들이 또 좋더라고요. 저도 작가님 추천으로 트루먼 카포티 책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싶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본 바로는 프랑스에서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증오범죄가 또 계속 네,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서 프랑스 내에서 어떤 유태인들에 대한 반감이 계속 일고 있고 그런 것이 특정한 어떤 유태인이다라고 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프랑스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지금 한국 사회 그리고 뭐 20년, 30년 후의 한국 사회를 들여다 보면 뭐 추측해 보면 또 그 지금의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세부의 모습들은 다르겠지만 함께 또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해 볼 만한 그런 소설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제가 읽어보고 좋으면 또 가지고 와서 또 저희 다룰 수 있으면 한번 주제 다뤄봐도 도서로 해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좋겠네요. 두 번째 소설은요. 이 소설도 역시 아직 못 읽었는데 너무너무 읽고 싶은 소설입니다. 네. 뭘까요? 네, 독일 소설이에요, 이번에는. 이번엔 독일. 네. 제목은 F입니다. 알파벳 F. F. 네, 대문자 F예요. 그 민음사에서 모던 클래식 시리즈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조금 현대적인 젊은 그 세계의 작가들을 소개하는 이런 시리즈인데요. 요즘에 이런 시리즈가 출판사별로 많이 나와서 소설 애호가들은 행복하죠. 그렇죠. 네. 그 오늘날 독일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인 다니엘 켈만의 새로운 장편입니다. 예. 다니엘 켈만은요, 우리가 독일 문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이 있죠. 뭐 엄숙하고 좀 진지하고, 그다음에 그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진짜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우리가 네. 읽어온 독일 소설들이 좀 슐링크도 그런데, 그랬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깨는 작업을 해온 그런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F, 제목이 F인데요. 그 F는 뭐 여러 가지래요. 패밀리죠. 그 다음에 페이스, 페일러, 페이트, 뭐 가족, 뭐 믿음, 실패, 운명 이런 것들의 F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세 명의 형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다 자기 모습을 감추고 산대요. 첫째 형은 신부님이에요. 성직자인데 그의 비밀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요. 네. 신부인데 신을 믿지 않는 신부. 네. 예. 그다음에 둘째는 금융가 에릭인데 거액의 투자금을 날리고 모르는 척 숨기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비밀을 간직하고 있군요. 셋째인 이반은 큐레이터이고 예. 그 실패한 작가인데 사실은 모작을 그리면서 돈을 벌 일을 도모하고 있는 뭔가 다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사기 아닌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러네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예. 그 책 속에 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 대해 말하는 소설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소설도 역시 저희가 먼저 읽어보고. 네, 삼형제 하니까 네. 왠지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네. 떠오르네요. 거기서는 그 셋째인 그 동생은 가장 좀 바람직한 인물로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기대했거든요. 마지막 그 셋째는 작가라고? 그래. 뭔가 좀 윤리적인 인물이 아닐까 했는데 역시 아니군요. 배반하는군요. 네. 독일의 어떤 현대 문학의 기수답습니다. 고전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네. 모두 4권의 소설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여기는 낭만 서점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오늘의 주제 도서는 노르웨이 소설입니다. 네, 노르웨이 소설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거의 소개된 적이 없지 않을까요? 노르웨이 작가들이? 예, 저도 딱히 떠오르는 작가들이 없습니다. 물론 네. 제가 뭐 과문한 탓이지만, 주로 이 북유럽 국가들의 어떤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뭐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덜 소개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뭐 추리 작가들을 중심으로 예, 그쪽 스릴러가 아무래도 좀 날씨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좀 서늘하고 그런 기운들이 있잖아요. 네. 다크한. 그렇죠. 네, 서늘한데 다크한. 네. 그런 추리 작가들의 작품들은 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본격 문학은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래서 결정한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매력적인 책을 좀 오랜만에 봤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제목 때문에 이 책이 어떤 내용일까 훨씬 더 궁금했고 읽어보니 이 제목이 과연 그랬구나 라고 납득이 가게 하는 그런 그 표제이기도 했습니다. 네. 제목이 빨리 걸을수록 나는 더 작아진다인데요. 네. 시적인 제목이기도 해요. 빨리 걸을수록 왜 난 더 작아질까?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네. 작가님 어떠셨나요, 이 제목? 저도 이 제목에 매혹됐고요. 어쨌든 나는 더 작아진다라는 말 들으면 그냥 뭔가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빨리 걸으면 역시 안 되는구나. 사람이 천천히 가야 되는구나. 네.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거북이는 느리게 헤엄친다. 영화 네, 일본 있죠. 영화죠. 저 좋아하는 저도 영화입니다.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 제목이 이상하게 연상되기도 했어요. 예. 이 빨리 걸을수록 나는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제목은 저희가 해석할 수가 없어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된 책은 이 한국어 제목하고 똑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의역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세르스티 안네스타테르 스콤스볼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참 이름 어렵다라고 하지만 또 이 노르웨이 그 독자들이 한국 작가들의 이름을 들으면 네.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러게요. 네. 발음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야 될지도 네. 모르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스콤스볼 작가님. 저희도 그냥 스콤스볼 작가라고 하겠습니다. 네. 빨리 걸을수록 나는 더 작아진다. 상대적으로 좀 얇고 가벼운 장편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저희가 500페이지가 안 되는 책을 다뤘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도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평론가님이 이번 주에 좀 중요한 그 신변의 사건이 있으셔서 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어서 좀 분량이 많은 책은 솔직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읽어야 되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200페이지가 안 되는 이 책은 그야말로 저에게는 어떤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책값이 10,000원이에요. 요즘 10,000원인 책 잘 없는데. 그러게요. 네. 그만큼 가볍고 이렇게 한 손으로 막 돌리고 던질 수도 있다는 이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리고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또 있는데요. 이렇게 딱 뒷표지죠. 표사라고 부르는 이 뒷표지에 보면 이 본문 안에서 인용한 두 문장이 있습니다.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주 별로라고요. 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책을. 네. 이게 거의 이 소설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주인공에게 얘기해주는 말인데, 저 진짜 읽으면서 안 그래도 저 요즘 삶이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동감을 깊이 한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에 동의하시죠? 그럼요. 100% 동의합니다. 100%라는 표정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믿지 않고요. 네. 삶은 불행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삶은 별로예요. 라고 얘기한 문장에는 100% 동의하는 네. 쪽입니다. 아, 네. 삶은 일단은 별론데, 이제 그 별로라는 경계에서 이렇게 조금 그렇죠.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고,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저도 무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냥 저의 어떤 삶에 비춰본다면 늘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말 근데, 네. 평론가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네. 약간 섭섭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내가 있는데 어떻게 네. 별로라고 말할 수 네, 있느냐. 만약 평론가님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쳐요. 네네. 근데 네. 뭐 사랑하는 사람이 꼭 이성일 필요는 없으니까 네네. 사랑하는 그렇죠. 가족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여동생이 어느 날 삶은 다 별로야, 난 항상 별로였어라고 말하면 는 걸 내가 들으면 가슴이 조금 아프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건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령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서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만난다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외로움이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좋고 늘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차피 나라는 어떤 정말 존재론적인 고민을 늘 하게 되는데, 나는 뭘까? 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차피 혼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럴 때의 어떤 고독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삶은 별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별로다가 아니라 원래 그런 삶이지만 당신들이 있어서 그나마 나은 삶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사랑하는 기억들, 사랑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면서 사는 것. 네. 삶이 별로가 아니신 분들 연락 주세요. 연락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작가님? 클럽이라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네. 그런 분들께 권하고 싶은 그런 한 권의 소설입니다. 네. 저는 근데 이 소설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노인입니다. 거의 100세에 가까운 예, 할머니가 할머니죠. 주인공인데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어떤 이야기를 이 작가가 잘 쓸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의 나이가 젊거든요. 아, 네. 1979년생입니다. 네네. 저는 아무 정보 없이 소설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할머니인지도 몰랐고요. 저는 이렇게 얼핏 듣기에 한 30, 40대 현대인의 고독을 다룬 이야기라는 정보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 30대 후반? 많아야 40대? 이런 여성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읽어 나갔거든요. 네. 한참 1인칭 화자에서 한참 읽고 꽤 진도가 나갔을 때까지도 그녀가 할머니라는 사실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0세 할머니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소설을 소개한 어떤 내용을 보고 알았지, 이 안에서는 특별히 정말 이분이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였을까? 그렇게 좀 의구심이 들기도 했고요. 네. 이가 이렇게 오이를 깨물다가 이가 빠지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이제 무슨 병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연세가 있다는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네.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죠. 내가 만약 할머니 더 많이 나이가 들어서 그 노인이 된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일기를 쓸 것인가. 그런데 지금의 저와 혹은 20년 전의 저와 일기에 쓰는 문장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솔직하게 그냥
내뱉는 말들, 네. 네. 본인의 그 노인 시절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좀 가끔 상상해 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요즘 평균 수명이 뭐 길어졌으니까 나중에 뭐 해 먹고 살까도 좀 주로 그런 식으로. 고민이 네. 되고요. 어떡하지? 80살까지 살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80이 뭐예요? 요새 100세 시대라던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노인분들을 지금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삶에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살기도 허덕허덕한데 나중에 특별한 직업도 없고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뭐 연금도 있어야 되고 이런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없으니까 난 정말 극빈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어떤 생존의 문제에서 제 어떤 노년의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고요. 또 지금의 어떤 삶과 굉장히 다를 것 같다라는 막연한 어떤 그 불안감? 네. 네,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신체라도 건강하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병원에 다니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좀 분명히 좀 신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네.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간극을 내가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좀 요즘에 많이 했습니다. 예. 어떤 드라마, 요즘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요. 신하균 씨와 장나라 씨가 네. 나오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 예, 어떤 노인이었던 분이 갑자기 확 젊어지는 뭐 그런 이야기, 환상에 네.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중년이라고 불리우는 나이를 접어들어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노년의 시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죄송함? 이런 것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간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노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때 나는 그 사이의 간극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문을 딱 열었더니 내가 노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니고 사람은 서서히 이 어떤 그 사람의 삶의 그 시간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하루하루 아주 천천히.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 하나 둘씩 뭔가 노안이 왔어라고 이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노안이요? 노안, 네,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네, 가까운 게 잘 안 네. 보이는 거죠. 그 마흔 정도에 이제 오는 것이 일반적인 생체 나이에 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서서히 어떤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건가 봐요. 마음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쌓이면서 그런 준비도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천천히 오기 때문에 천천히. 거기에 서서히 적응해 네. 간다는 거죠. 근데 뭐 저희 가까운 예로는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 연세가 있으신데도 본인이 노인임을 받아들이지 잘 않으세요. 그러시군요. 굉장히 아직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고 병원을 일부러 아파도 안 가려고 하시고 이렇게 어디 뭐 배가 아프다고 하면 그래서 좀 내시경 받아보시라고 하면 두려우신 거죠, 내심. 그러면서 그렇죠. 나는 항상 괜찮아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 또 저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나는 그렇진 않지만 저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네. 그냥 서서히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항상 젊은이 같다고 스스로 주장하시는 우리 아빠가 어느 순간 스스로 노인임을 확 인정을 할 때 옆에 있는 나는 참 슬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보통 한국에서는 그 노인의 어떤 기준을 이제 60세 이후로 다 잡더라고요. 은퇴 시도 65세, 그렇죠. 70세? 그 지하철에서 네. 이제 그냥 타실 수 있는 그런 연령 제한선도 이제 예전에는
좀 낮았었는데 이제 점차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네, 길어지면서.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60세, 61세 은퇴하시는 건, 그 지금의 그 라이프 패턴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이르지 않나요? 그렇더라고요. 요즘 그런 문제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많이 방송에서 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은퇴를 하신 분들이 너무 건강하시고 아직도 활력이 넘치시는데 네, 이제 그 일을 해서 손을 떼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다른 방식의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거나 네, 또 자신의 어떤 자기 발전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또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사회의 그 뭐라고 할까요? 암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자기의 제 삶에 다른 인생을 살지 못하고 좀 절망에 빠지셔서 네. 네, 또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요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겠죠. 음, 근데 그 우리는 사실은 그 노인들의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존이죠. 생존이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음, 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미비하고 어른들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해결 예, 이 너무 안 돼 있으니까 네, 사실 그분들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음, 이렇게 일일이 들어가서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아직은 뭐 어불성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지금 당장 뭐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예,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게 노르웨이 북유럽의 이야기잖아요. 예, 북유럽의 할머니가 어쨌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이 음, 본인의 고독과 맞아요. 죽음과 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조금씩 또 삶이란 무엇인가 이 나이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런 걸 보면서 내심 많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르웨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네. 그 소설이라는 생각도 저 들었습니다. 역시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 그렇죠.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더불어서 가장 그 북유럽 그 국가 세계적으로 네. 복지 수준이 가장 최상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연금으로 아마 사는 것 같은데 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 전혀 없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원하는 딸기잼의 병을 못 여는 것이 문제일 뿐, 저 딸기잼을 못 사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맥락들을 좀 고려하셔야 네. 예, 제 생각에는 이 한국 독자들에게 좀 훨씬 더 핍진하게 와닿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정서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충분히 어떤 노년이라는 것이 우리랑 별개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지금의 삶과 이어진 네. 그리고 충분히 젊은이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네. 이 소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의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이자 1인칭 화자인 마테아 할머니. 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그분의 고민들,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이 젊은 우리들과 다르지 않죠. 네. 예. 이 세르스티 안네스타테르 스컴스볼 작가님은, 아까 1979년생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또 놀라운 것이 이게 첫 번째 소설이네요. 네. 처음 쓴 소설로 상도 받고요. 또 독자들의 인정도 받은 네. 또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노르웨이 독자들이 정말 많이 좋아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25개국에 번역된 그런 소설이고요. 네. 근데 그 이력이 특이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수학과 컴퓨터를 전공했대요. 이공계 그러니까, 출신인데 네. 소설도 잘 써. 이런 불공평한 네. 어떡하지? 네. 예. 그런데 어쩌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셨을까요?
이 소설을 쓸 때 굉장히 희귀한 질환을 앓고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아프셨대요. 이 작가가. 그래서 이 소설을 거의 누워서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희귀병인데 근육통성 뇌척수염이라는 병인데요. 그 약자로 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했는데요. 이때 어떤 경험들이 소설 안에 그 할머니에게 그대로 네. 많이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이 작가가 30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핍진하게 이 노년의 삶에 대해서 쓸 수 있었는가는 그녀 자신이 정말 그 어떤 고통과 직면해서 그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좋은 소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노년의 몸에 대해서 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쓸 수 있었던 것이 그 이 M이라는 병이 역시 그 근육이 위축되고 그렇죠. 그런 병이니까 아무래도 그 노화랑 비슷하게 잘 움직이지 못하고 네. 이렇게 팔 하나 들거나 이럴 때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인가 봐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묘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 병이 M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M에서 한 글자 따와서 여자 주인공 이름이 마테아예요. 네. 마테아로 짓고 알파벳 E에서 따와서 남자 주인공 마테아의 남편 이름인 엡실론이라고 지었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M.E.가 이 소설의 주인공에 충분히 자신의 병명이 또 반영되어 있어서 네. 그 마테아가 그 슈퍼에서 잼을 참 사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잼 뚜껑을 이제 본인이 열지 못하니까 점원한테 열어달라고 할까? 이 고민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런 에피소드를 생각해내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녀가 이 근육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역시 이걸 열지 못했던 병뚜껑. 네, 네. 그런 경험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질환도 없고 늙지도 않았는데 왜 뚜껑을 못 여는 걸까요? 그 악력이 네.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꽉 닫히게 되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뜨거운 물이나 네.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하셔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열리더라고요. 좀 열립니다. 네. 과학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진짜 그 뚜껑을 정말 유난히 못 열거든요. 한 번 굉장히 중요한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네.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택배 배달해주러 오신 택배 기사님에게 갑자기 이것 좀 열어줘. 열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열다가 나갔어요. 들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혹시 이것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너무나 이제 별 경우를 다 당하실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줘보시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분도 잘 못 여시는 거예요. 압력이 너무 네, 그래서 이분이 약간 되게 당황하시면서 또 그 남자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반드시 이걸 열어야 한다는 오기가 생기는 네, 거예요. 오기가 생. 약간 사과 이거 반으로 쪼개는 거랑 비슷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거. 남자들 근데 이분이 갑자기 흠칫 당황하시면서 막 진짜 힘을 막 짜내서 딱 열렸을 때 그분도 기뻐하고 저도 기뻐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네요. 네. 저도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네, 집에서 그 요리하실 때 어머님이 이거 좀 열어달라고. 못 열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 자신한테. 어머니 눈초리가 좀 싸늘해지지 않나요? 그렇죠. 쟤는 그렇게 밥을 먹여놨더니. 힘도 없니 뭐 이런 거. 그렇게 제 스스로 스스로 비하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엄마니까 그렇죠. 부인이면. 네, 그렇죠. 이 이야기는요, 그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마테아 할머니의 이야기이죠. 그 정확한 연세가 나오진 않지만 거의 100세라고 스스로 약간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걸 봐서는 어떤 90분 넘으신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좀 고령인 할머니십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요. 뭐 일종의 대인기피증 같은 뭐 그런
심리를 가진 분이라서 네. 거의 남편인 엡실론이라고 부르는 네. 그 남편과만 단둘이 생활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남편이 죽은 후 이제 10년, 20년 동안 혼자 살고 계십니다. 네. 네, 혼자 너무 외롭고 정말 말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혼자 주로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네. 네, 이런저런 상상도 많이 하시죠. 정말 상상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큰 상상, 작은 상상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하고 실행에 옮겨볼까 하다가 용기가 조금 없고 수줍으시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십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늘 본인의 죽음이 두려워요. 네, 혼자 계시니까. 네. 내가 죽으면 정말 몇십 년 후에 발견이 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내가 죽은 줄도 모르는 게 아닐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참 귀여운, 네, 그런 사람이에요. 네. 네. 그 귀엽다는 면모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아파트 주민들이 대청소를 하는데, 내가 저기에 롤빵을 구워서 나가서 사람들한테 줄 거야. 그래서 진짜로 네. 롤빵을 굽습니다. 네. 상상을 또 하죠. 내가 이 롤빵을 구워서 가지고 가서 딱 다 나눠주면 나는 좋아요. 인기 스타가 되겠지? 그런 상상을 하고 실제로 빵을 구워요. 네. 굽는데 문제는 그 빵을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용기가 없으세요, 늘. 창피해가지고. 결정적 순간에 네. 네, 이렇게 부끄부끄 하시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만든 빵 결국 사람들한테 주지도 못하고 본인이 혼자서 그냥 드시는. 네. 아이고, 네.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또 귀여운 면모가 네. 있죠. 그럴 때 딸기잼이라도 발라 드시면 좋으련만 뚜껑은 또 안 못 열. 열리는. 네. 살짝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튜브 딸기잼을 아. 샀더니 맛이 없는. 네. 그렇죠. 예. 저희 그 마테아라는 인물이 저는 참 소설적인 인물이었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들 중에서 유독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네, 그녀가 특이한 점이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누구한테도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네. 눈에 안 띄는 아이. 존재감이 네, 없었죠. 너무나 존재감이 없는 네. 아이였는데요. 딱 2번만 인생에서 선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개로부터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번개로부터 선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야? 라고 할 네, 텐데 번개를 맞으신 거죠. 진짜 번개 네. 맞았어요. 벼락을 맞았다고 하죠. 2번 맞았어요. 그것도 번개 2번 맞은 확률은 아주 적다고 하죠. 번개 2번 맞은 여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소년에게 소녀 시절에 선택이 됐습니다. 네, 그게 바로 남편. 남편인 엡실론이죠. 네, 우리는 그의 본명이 엡실론인 줄 알 정도로 이 마테아는 계속 남편을 엡실론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엡실론은 본명이 아니라 일종의 별명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의 단위, 아주 네. 미세한 양을 잴 때 엡실론이라는 단위를 쓴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엡실론이 그 마테아에게 그 소녀 시절에 네가 번개에 2번 맞을 확률은 그 엡실론처럼 적은 확률이었다라고 네. 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소년의 별명은 엡실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테아는 남편의 이름을 엡실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이 소설의 마지막에 가서야 남편의 본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네. 엡실론이 일종의 마테아한테 작업이라고 하죠. 그걸 어떻게 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엡실론이 매우 미세한 양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같은 자리에 2번 연속 번개를 맞을 확률은 엡실론보다 훨씬 작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거는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만날 확률, 그렇죠. 네, 아유, 고수예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와준 남자가 또 마테아에겐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진짜 잘 만난 케이스죠. 네.
근데 저는 여기 약간 이 엡실론 부분에서 불편했던 것이 네. 이거 역자와 뭐 편집자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셨겠지만 둘이 뭐 동급생인 것 같고 그런데 계속 그 남편 엡실론은 반말을 하고 마테아는 존댓말을 해요. 아, 그렇습니다. 왜 원래 이런지 그 원문이 참 궁금해지는 그런 설정이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저희가 이것을 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노르웨이에도 그 경어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아마 번역된 소설이 있을 테니까 그걸 확인해 보면 좀 네. 알 수 있겠지만 그것도 번역 소설이니까 어떻게 뭐 네. 확인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것이 엡실론의 말인지 마테아의 말인지 구별하기는 참 편합니다. 왜냐면 거의 둘의 대화가 대화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편하긴 합니다만 뭐 여자 입장에서 살짝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거의 끝까지 이 이야기가 어떤 러브 스토리라고 이기도 하다고 읽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아주 멋지고 독특하고 네.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뒤에 가서 제 그런 상상들이 조금 깨지는 그런 반전 같은 반전 아닌 반전 이런 네. 것이 있습니다. 러브 스토리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마테아에 의해서 구성된 러브 예. 스토리를 읽었구나 라는 그런 자각이 드는 그런 설정이 있는데요. 네. 아까 저희 그 PD님이 살짝 착각하셨을 만큼 어떻게 착각을 하셨냐면요. 이 마테아는 혼자 살고 있는 지금 할머니예요. 예. 근데 PD님은 마테아가 지금 엡실론이랑 같이 살고 있다라고 읽으셨대요. 그만큼 그렇게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큼 엡실론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엡실론이 정말 계속 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네. 느껴지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닌데요. 네. 그 정도로 할머니의 현재는 굉장히 단조롭고 고독하고 외롭고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엡실론과 함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네. 계속 회상을 합니다. 그렇죠. 마치 엡실론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느껴지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엡실론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이 마테아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절대적인 존재 그 자체였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생의 모든 것 그렇죠. 있죠. 예. 엡실론은 학교를 졸업하자 일자리를 얻었고 우리는 결혼을 했다. 그리고 엡실론과 나만이 존재하는 삶이 이어졌다. 라고 서술을 합니다. 마테아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또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러했죠.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지만 네. 강아지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네. 잃습니다. 예.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는 사고인지. 제가 보기엔 마테아가 범죄예요. 마테아의 범죄입니다. 네. 네. 이 마테아는 스스로 남의 눈에 정말로 띄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고 예. 그런 자의식이 아주 강해서 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주눅이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사람 많거나 이렇게 할 때 되게 잘 이렇게 나서기가 참 두렵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뭔가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문학 행사 같은 사회도 보고요. 또 지금 방송도 하고 있고요. 저 사람은 되게 남들 앞에서 얘기하기 좋아하고 외향적이구나, 혹은 별로 그런 그 공포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연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자아가 그쵸. 등장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중인격 이런 네. 게 아니고요. 다중이? 왜 전데 약간 그때는 일종의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옷을 싹 갈아입고 그렇죠, 나가요. 그렇죠. 약간 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 돌아보기에. 지금은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지금요 낭만서점 네 모드로 옷을 갈아입고. 네. 근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또 다릅니다. 네.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집에선 대부분 아무 말,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해요. 아 그런가요? 혼자 있을 때 말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혼자 있는 걸 즐기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뭐 잠깐 혼자 살 때는 뭐 2, 3일 누구 안 만나면 2, 3일 동안 정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쵸? 네. 아니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외로움과 어떤 그 것에 대해서 잘 몰랐나 봐요. 네. 마테아는 이런 말이 이상하지만 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리고 짐작하고 있었던 그 노인의 모습 같지 않은 그런 노인입니다. 그리고 네. 그런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그 알고 있었던 것인가? 노인의 삶에 대해서. 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마테아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그동안 제가 읽었던 다른 그 노년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노년 문학하면 떠오르는 작품들이 뭐가 있으세요? 뭐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네. 대표적이죠. 네. 네. 요즘에. 그리고 뭐 또 얼마 전에는 박범신 작가님의 은교가 있었고요. 네. 뭐 은교에서도 역시 그 이저교라는 그 노 시인이 나이가 들었지만 네. 어떤 욕망은 그쵸. 네, 그대로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마테아는요, 무엇보다 삶은 아무리 살아도 거의 100살 가까이 되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이든 익숙해지고 원숙해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지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20살 때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20살 때 30이 되면 맞아요. 좀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훨씬 덤덤해지고 가슴도 좀 안 아프고 네. 뭔가 내가 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30 초반이잖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네.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저를 보기에는 여전히 어리고 저는 아직도 네. 제가 고등학생의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런 감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난 아직도 이팔 청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에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게 진짜 그럴 수 있구나. 활기가 넘친다는 뜻이 아니라 네. 가슴이 여전히 여리고 네. 누가 상처를 주면 상처받고 그럼요. 네. 네. 화가 나면 못 참겠고 네. 그겁니다. 그렇게 막 성숙해지지 않더라고요. 네, 심지어 전 그런 것 같아요. 30대, 40대, 뭐 50대까지도 네. 그 일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현실이 치열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뭐 무시하고 뭘 하는지 뭐 이런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는 어쨌든 힘이 있는 게 뭐 파워가 있다는 것은 젊다는 것이고 또 네. 바쁘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내 손에 뭐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때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그런데 네. 노인이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도 떠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떠나고 혼자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아주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좀 나는 작아진다는 느낌,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닌데도 상처를 더 유난히 크게 받는 느낌, 또 모욕감에 대해서도 더 예민해지는 그런 때가 아닐까? 이렇게 처음으로 저는 마테아 덕분에 생각을 네.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종로 3가에 자주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항상 종로 3가에서 내려요. 아, 지하철. 네. 네. 그러면 항상 그
부근에 할아버지, 많이 계시죠. 할머니들, 특히 할머님들은 잘 안 계신데 할아버님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할아버지들이 많으셔서 네,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할머니 몇 분 이렇게 나오시면 예. 인기가 많으시다고 해요. 할아버지들이 서로 밥도 사주시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 탑골공원 주변으로 네. 정말 할아버님들이 많이 계시고, 저는 물론 이렇게 직접 말씀을 나눠본 적은 잘 없지만, 그분들이 살아가시는 어떤 삶의 방식도, 제가 이렇게 멀리서만 봐왔을 때는 좀, 잘 몰랐는데, 이런 노인들을 다룬 소설들을 볼 때, 저분들도 나랑은 그렇게 거리가 멀게, 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아니구나. 저분들도, 나와 그냥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이 소설을 보면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의, 계속 앞으로의 어떤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네. 그걸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네. 이제 100살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나는 어제 갓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한다. 라고 마테아가 말할 때,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소설보다 소설에 나오는 노인들보다 마테아가 현실적인 노인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신가요? 소심하고 자기 존재감 없음에 대해서 되게 한탄하고 이런 면도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는 특히 이 부분이었는데 마테아가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내가 죽고 나서 나를 아무도 발견하면 어쩌지? 난 혼자 죽으면 어쩌지? 이렇게 고독사에 대한 네. 두려움이 있거든요. 항상 있는데 이 말들이 그냥 허투루 와닿지가 않는 거죠. 저희 많은 특히 독신 여성을 다룬 그런 소설들에서 내가 죽고 나면 나는 고양이가 나를 뜯어먹은 시체로 10년 후에 발견되겠지? 이런 그 뉘앙스의 문장들을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문장들이 얼마나 사실은 그 허세에 가득 찬 그런 표현이었는지 그렇죠. 그 말은 나에게는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 있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맞아요. 일종의 네. 위약일. 예, 위약을 위약처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 위약은 참 나쁜 건가 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마테아가 정말로 내가 죽고 나서 20년 동안 발견이 안 될지도 몰라라고 말할 때는 유머러스하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딱 박혀서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또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본인의 임종 그리고 임종 이후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종교에 귀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적어도 장례 비용만이라도 어떻게든 마련하고 싶다. 어쨌든 사실 생을 마감하고 나면 그 이유는 나의 책임이 아닐 것 같지만 그 이유까지 계속해서 염두를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본다면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 네. 대한 걱정이지만 그건 동시에 타인이 나를 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네. 대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또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재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마테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지금 나는 아직 죽지 않았고 아직 나에게 죽음은 찾아오지 않았고 나는 이것을 내 손으로 준비할 만큼 죽음과 나는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그 위안받는달까요? 그런 효과도 조금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의 반전을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은 아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마지막에 이 마테아가 그 죽음을 결국 맞이할 때의 방식은
저는 그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테아가 그만큼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했기 네. 때문에 선택한 충분한 수기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선택이 그냥 윤리적으로 나빠 이렇게 볼 수 없는 자기 삶의 어떤 완결을 자기가 지었다는 점에서 좀 여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마테아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여러 방식으로 네. 합니다. 일단 타임캡슐을 만들기로 결정을 해요. 자기가 죽고 나서. 그러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있죠. 그 타임캡슐을 발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너무 일찍 발견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참 복잡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타임캡슐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가 중요하니까요. 그 넣을 것들을 찾아서 온 집안을 헤매면서, 그 과정이 곧 엡실론과의 추억들, 그리고 네. 자신의 그 삶의 여적들을 되새기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무상자, 전화기, 그리고 잠깐 남의 집에 가정부로 심심해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남의 집에서 슬쩍 해온 또 그분도 어디서 났을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남의 치아들, 네. 이들이죠, 이빨들, 네. 이런 것들 추억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소비해 갑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그 생각을 했으니까 뭐 하루가 잘 지났네라고 지나죠. 그런데 이런 그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뻔하디 뻔한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거고 예.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도 알고 되게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서 잘 못 나가는 할머니예요. 매일 어떤 패턴 굉장히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방식으로 사는 네, 눈에 반복적인 띄지 않는 삶을 작은 살죠.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계속 본인의 그 내면에서는 본인의 용기를 내기 위해서 조금씩 그 에너지를 쓰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거북이처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죠. 진짜 거북이는 느리게 헤엄친다네요. 네, 그 용기를 향해서 그 부분이 감동을 줍니다. 오개비라는 남자가 등장을 해요. 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은 할머니에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준 그런 남자인데요. 지금 몇 시입니까? 를 그 잔디 덤불에 있다가 나와서 지금 몇 시인가요? 라고 할머니한테 물어보죠. 근데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이 거의 유일한 누군가의 대화이기 때문에 네. 날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주 별로라고라는 이 말을 해준 사람도 바로 그 현실에서 만난 거의 유일한 남자인 오개비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마테아가 이 사람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들을 되게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계속 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상상을 하면서도 이름이 뭐예요? 라고 아주 용기를 짜내서 물어봤어요. 네. 마테아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웅얼웅얼 대답을 했어요. 근데 실제 이름은 그게 아닐 텐데 할머니 귀에는 오개비 이렇게 들린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오개비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렇죠. 엡실론을 그렇게 불렀듯이. 네. 명명을 그쵸. 자기가 그냥 하는 거죠. 네. 엡실론도 엡실론이야. 엡실론은 그 엡실론이라고 부르는 거 되게 싫었을 것 같거든요. 그럴게요. 네. 극히 작은 양. 뭐 예. 그 오개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이게 혹시 내가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오독한 게 아닐까에 대한 의심은 예. 다해하지 않죠. 네, 이것이 마테아라는 인물의 평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엡실론, 아주 작은 단위인 엡실론이라고 남편은 평생 불렀어요. 그런데 엡실론의 진짜 이름은 닐스거든요. 그것이 맨 마지막에 그렇죠. 예, 마테아가 닐스의 장례식장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네. 예, 그 신부님이 그 닐스의 장례식이라고 말할 때 마테아는 당황해요. 닐스가 누구지? 그것이 엡실론의 엡실론이죠.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 막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테아는
자기와 남편의 세계는 완벽하게 닫혀진, 밀봉된 둘만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애틋한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본인은 평생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기 최면을 걸듯이 말하곤 하지만 실제로 둘의 관계를 엡실론 입장에서 재구성하면 전혀 달랐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떠올랐던 게 아무르라는 영화였어요. 네. 그건 보면 아이고, 네. 슬픈 영화죠. 역시 노년의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의 삶을 네. 다루고 있잖아요. 그 할머니는 이제 치매에 치매, 걸려서 네.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또 자신의 어떤 거동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남편은 계속 그녀를 헌신적으로 또 네. 간호하죠. 저는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의 버전이 아닐까. 네. 물론 방식은 좀 다릅니다만, 네. 그 둘이 같이 보냈던 삶을 네. 각각은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으로 기억을 각자 재구성하는 각자 하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아무르랑 한번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소설을 저도. 보면서. 네. 근데 제가 초반에 이 이야기가 저는 거의 끝날 때까지만 해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마치 아니. 줄리언 번스의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의 또 다른 버전일 거라고 믿었으나 네. 어느 순간 와르르 이때가 무너집니다. 사실 그 둘 사이에는 여러 번 위기들이 있었어요. 네. 사는 동안 아마도 엡실론이 이 마테아의 이런 폐쇄적인 삶의 방식을 못 견뎌했던 것 같아요. 엡실론은 계속 출퇴근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테아는 항상 엡실론만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엡실론은 심지어 옆집 여자와 네.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불행해진 그 옆집 여자와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떤 애틋한 네, 그런 감정의 교류를 나누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관에서 바로 하필 옆집에 살아요. 윤의 어머니인데요. 네. 현관에서 그 남편이 들어오는 걸 보고 집이 3층이기 때문에 마테아가 이제 5분 한 2분 후면 들어오겠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안 들어와요. 어디 간 거죠? 현관은 들어왔는데. 옆집 간 거죠. 뭐. 네. 그들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엡실론이 정년 퇴임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둘만의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된 이후에 엡실론은 갑자기 죽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마테아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 둘만 있게 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마테아에게 있어서 엡실론은 정말로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네, 신 같은 존재. 엡실론에게 마테아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지만 네. 제가 보기엔 나중에는 결국 좀 부채처럼 느껴졌던 것 네, 같기도 해요. 무거운 삶의 짐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이 텔레비전의 퀴즈 프로그램을 보는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맞추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염소와 자동차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뭐 이런 퀴즈입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바꿔야만 이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길 확률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테아가 엡실론에게 묻죠. 도대체 이긴다는 게 뭐죠? 내가 물었다. 자동차를 선택하는 거. 왜요? 원하는 곳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 저 사람은 염소를 싫어하나요? 내가 물었다. 엡실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다 염소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물었다. 그래, 그럴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처음에 염소를 선택했잖아요. 그건 엡실론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랬지. 그럼 다른 문은 열어보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인간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엡실론의 눈빛이 멀어졌다. 푸딩 더 먹을래요? 내가 물었다. 하지만 그는 포크를 손에 쥔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떠나버렸다. 나도 그를 따라 거실로 나갔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엡실론?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꼼짝도 않고 서로를 쏘아보았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마테아라는 인물은 세속적인 세상의 어떤 그 관념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우린 자동차가 좋지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선택한 것이 염소라면 그렇죠. 네, 염소를 좋아해야 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테아라는 이 캐릭터는 정말로 독특한 거죠. 네, 마테아의 말도 옳습니다. 처음에 염소를 선택했다면 다른 걸 열어봐서 자동차다라고 가면 안 된다는 마테아 방식도 맞습니다. 그런데 염소와 자동차 중에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리고 나는 이제 처음에는 염소가 좋았지만 나중엔 자동차로 옮겨갈 수 있다는 엡실론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통상적으로는 엡실론 쪽이 더 네.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래 살려면 자동차보다 염소가 마테아처럼 네. 생각해야 된다. 이게 사고방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수에는. 행복하려면 이게 할머니가 100세 가까이 사실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니었을까. 단순함, 네. 자동차를 탐하지 않고 그렇죠. 옆집의 자동차를 탐하지 않고 나의 염소에 충실한 바로 삶. 그겁니다. 네. 욕심이 많으면 안 돼요. 네. 좀 사람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테아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마테아는 염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100세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엡실론은 은퇴하자마자 네, 자동차는 위험해요. 네, 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어떤 염소와 자동차.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이거 중요한 그래도 심리 장수를 테스트 택하시겠습니까? 같아요. 저요. 네. 요즘 근데 장수를 택하자니 그때까지 뭐 해 먹고 살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고요. 장수의 딜레마네요. 네. 네. 그렇다고 짧게 살자니 60까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런 딜레마입니다.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네, 천천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이 저희의 고민과 고민이 무슨 영향을 끼칠까요, 삶에. 네. 또 그래도 이런 고민 우리가 귀엽게 하는 거죠. 웃으면서 바라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저는 이 마지막에서 마테아가 예. 우리에게 자신이 숨기고 있었던 비밀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네. 엡실론이 죽던 날, 죽고 나서 장례식에 찾아온 엡실론의 동료가 그녀에게 상자를 하나 주죠. 예. 그 상자에는 뜯지도 않은 많은 편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누가 보낸 거냐면 바로 마테아가 보낸 거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에게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편지를 뜯어보라며. 그래서 이렇게 금실 좋은 부부가 어딨나 저도 좀 그랬거든요. 네, 그랬거든요. 정말 사랑하나 봐 이랬는데 엡실론은 그걸 뜯어보지도 않고 상자에 담았으며 심지어 은퇴하는 날 그걸 회사에 놓고 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차마 이걸 뭐 버리진 않고 그렇다고 보기도 싫고 그냥 모아둔 거죠. 네. 이런 사랑의 깨짐이라니. 네. 그래서 아픈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은.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엡실론이 갖고 있었던 이 마테아에 대한 생각이, 감정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엡실론이 참 현실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자동차.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게 물론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만 감정의 진폭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어떤 시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마테아의 편지를 읽지 않고 보관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의 호흡을 위해서.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숨 구멍이었군요. 네. 뜯어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관계가 저는 더 일찍 끝났을 수도 있다. 네, 은퇴도 하기 전에. 예,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왠지 평론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네? 제가요? 아니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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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테아는 사랑하는 엡실론도 죽었고, 또 그 유일한 자식 같았던 강아지도 죽었고, 네. 이제 혼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다 죽음으로 이별을 했죠. 그리고, 그 본인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테아가 그것의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결국 이 소설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것과 또 맞닿아 있을 텐데요. 소설의 앞부분에서는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을 마테아는 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저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네, 궁금했고요. 그 정도로 그녀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 그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죽음이 두렵다고 스스로 발설을 하면서 그래서 그리하여 나는 과장되지 않은 방법으로 노출 요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라고까지 해요. 뭐에 대한 노출이냐면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미리 거기에 노출을 시키면 죽음에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는 척을 하면 네. 그게 좀 덜 두렵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저한테도 좀 그런 성격이 있는데 뭔가 저 많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예. 그럴 때 가장 나쁜 걸 상상해요. 자주. 최악을 보통 예, 뭐 상상하시는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음. 최악이 아니고 차악일 때는 행복해지는 거죠. 좀 나아지는 거죠. 최악까지는 아니네.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성적을 봤는데 내가 정말 너무 못한 거예요. 그래서 50명 중에 뭐 40, 한 8등 정도 했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32등이면 그래도 내 생각보단 잘했네. 라고 생각하는 네. 제 앞에 31명은 막 이렇게 성적을 받아주고 울고 있는 나는 32등 뭐 괜찮군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네. 저는 그런 편인데 그것이 바로 노출 요법이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삶이 행복할 거야 하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충격이 너무 크군요. 크니까 오히려 기본적으로 삶의 비관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삶을 더 잘 견뎌낼 수 있다는. 저는 이야기도 요즘은 그런 있더라고요. 비관주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나는 시니컬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저 숨겨진 낙관주의자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역설적인 의미의 역설적으로 낙관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삶에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조그만 희망인 거죠. 네. 더 불행해지지 않겠다는 의지, 더 욕심이 많은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방송 초반에 네. 저는 삶이 원래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라고 했던 것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소극적인 낙천주의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일부러 그 자신의 삶을 죽음과 가까이 하고요. 예. 그래서 죽음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장례식을 진짜 계획을 해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위험한 삶을 일부러 살아봐요. 가스레인지 불 끄는 거 잊어버리기. 네. 길 건널 때 좌우 살피지 않고 앞만 보며 직진하기. 그게 보통 어렸을 때 많이 하는 건데 아, 그래요? 네. 그걸 이제 노인이 되어서 또 일부러. 반복하는 네. 것도 전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네. 결국 그러니까 유년의 삶과 노년의 삶이 어떻게 또 맞닿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 지점이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삶이듯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그 죽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음. 남의 장례식에 갑니다. 네. 그래서 살구색 웨딩드레스 음. 가장 행복한 날 입었던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요. 예. 네. 그리고 장례식에서 나와서 루트반 호수 네. 근처의 호수로 산책을 갑니다. 그 이후에 마테아가 어떤 결과를 택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 어떤 결론을 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네, 그런 결론입니다. 근데 읽고 나서 오래도록 먹먹해지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꼭 노년의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네.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잖아요. 뭐 당장 살기가 바쁘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안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그 명제가 꼭 노인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되새겨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을 계속 회피함으로써 오히려 이 삶에 절박하게 그리고 삶을 더 몰아세우는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나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면 이 죽음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것인가, 그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건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좋은 삶을 살 것인가 하고도 결부되기 때문에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죽음을 늘 생각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죽음을 회피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종교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의 네.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연습 해야 할 텐데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책인데 예일대 교수죠. 셸리 케이건이 쓴 죽음, 데스,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도 저는 참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저는 아직 못 읽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정리한 네. 책인데요. 철학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만 그렇게 뭐 많이 어렵지는 않고. 셸리 케이건이 철학자죠. 네. 정말 마치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네. 쉬운 일화를 들어가면서 정의라는 문제에 접근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셸리 케이건 역시 그런 방식으로 죽음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그런데 왜 예일대 그 젊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그토록 많이 들었을까? 이게 왜 인기 강좌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따지고 보면 그들 역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도 공부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그런 지점들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네. 카프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카프카 멋져요, 역시. 멋져. 네. 네. 그러네요, 정말. 네. 네. 끝나니까 그렇죠. 네, 저희에게 그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그런 소설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르웨이 소설 빨리 걸을수록 나는 더 작아진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소설 아니고요. 네, 1인칭 화자가 때로는 명랑하게, 때로는 수줍게, 때로는 머뭇머뭇거리면서 자신의 삶을 들려줍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재밌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선정을 하실 때 많이 고민들을 또 하시는데 저희 낭만서점 들으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책들을 네.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러네요. 싶습니다. 정말 독서 토론 모임에 딱 어울리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볼륨도 뭐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요. 딱 한 주로 돌아가는 독서 토론이라면 저는 충분히 네. 다뤄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요. 독서 토론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각자의 삶을 같이 나누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임이죠. 그럴 때 많은 서로의 이야기들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빨리 걸을수록 나는 더 작아진다. 저희가 낭만서점 21회 두 번째 트랙에서 다룬 주제 도서입니다. 12월 16일입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2015년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그런다고 2014년이라는 숫자가 2015로 바뀐다고 해서 뭔가가 아주 많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 저희도 여러분도 다 너무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또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믿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식의 나 혼자만이라도 작은 마무리를 하고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2014년 마무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네요. 저희 낭만서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12월 23일이네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잘 어울리는 책, 잘 어울리는 소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